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은 조금 전인 새벽 2시쯤 발부됐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저는 사실 아침에 오늘 한 새벽 3시쯤 눈을 떴는데 제일 먼저 이 뉴스를 확인을 했어요. 네, 전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었어요. 밤을 새셨군요,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배치하려고 좀 기다렸는데 내용이 그래도 준비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현재 서울 구치소에 독방에 있습니다.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것도 처음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어서 구치소에 처음으로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명재건 부장판사, 명판사죠. 명판사가 그렇죠. 이렇게 발부 이유를 밝혔는데요.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도 덧붙였고요. 그래서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대법원장 전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우를 고려해서 독방을 배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기 있죠. 그렇죠. 3평 정도에 있는데 나란히 어쨌든 독거실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네. 검찰은 그래서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양 전 대법원장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평짜리 독방에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이 됐는데 뭐 혐의가 40개가 넘었잖아요. 네. 뭐 간단하게 짚어보면 다들 재판 거래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 거래, 통합진보당 의원들 지휘학인 소송에 또 개입했다는 내용들, 네. 그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본인이 직접 개입했다라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 것인데 물증이나 진술들을 그동안 검찰이 증거들을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크게 3가지가 역할을 크게 했다. 이렇게 언론은 분석하더라고요. 네. 김앤장 독대 문건,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수첩이 뽑히는데 네.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 상관의 지시를 꼼꼼하게 기록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업무 수첩이 가장 주요한 물증으로 꼽힙니다. 네. 그 양 전 대법원 측 변호인단은 그래서 이 수첩이 조작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검찰은 그 수첩을 보면 그 대법원장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곳곳에 큰 대자 표시가 따로 되어 있을 정도로 내용이 세밀해서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2개는요. 그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를 독대했다. 저희도 전해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김앤장 문건하고요. 그다음에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보이는 그 인사 문건에 직접 부의 표시를 한 그것도 주요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3개가 구속의 결정타가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사실 그 조사 받는 동안에 어떤 태도랄까요? 계속 부인을 하고 오히려 일종의 모략이 있다. 나는 모른다. 네.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것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책임 회피를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후배 판사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은 아니고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직 대법원장 지위가 현직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후배 판사들이 또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금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구속영장이 이게 기각될 것이다라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있다면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던 분들도 많았었는데 오늘 새벽 2시쯤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같이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박병대 전 이 대법관인데 여기는 또 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현재까지 수사상을 봤을 때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검찰이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2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후배 사업가와의 네.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고교 후배 사업가 이모 씨 탈세 혐의 재판 진행을 알아보려고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한 거를 포함시켰는데 그랬는데도
구속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때는 또 이제 명재건 판사가 아니라 또 다른 영장 담당 부장 판사였어요. 허경호 부장 판사였습니다. 네. 이게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이 기각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할 말이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법조계에도. 네. 이게 지금 사실 업무 시간이 시작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짧았는데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참담함을 드러내는 판사도 있었고요. 네. 아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요.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전직 수장이 구속된 마당에 국민에게 어떻게 사법부를 믿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판사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법원이 자정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낸 거다 이렇게 말하는 법조인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재판거래 뭐 사법농단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실행을 했던 사람을 임종원 전 차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미 구속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말 그대로 수장. 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머리와 어찌 보면은 손발은 지금 구속이 됐는데 그 가운데 있어야 될 뭐 팔다리 정도 지금 없는 것 같죠 왠지. 네, 전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은 전부 다 지금 기각된 상황이죠. 후폭풍이 아무래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뉴스들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허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벌써 한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서지현 검사, 우리 사회에 어찌 보면 이 미투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서지현 검사의 그 미투 운동의 당사자죠. 가해자로 지목됐던 안태근 전 검사장. 사실은 약간 의외였습니다. 네. 검찰의 구형이 바로 똑같이 이렇게 선고까지 될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징역 2년 선고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고요.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서지현 검사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주변에서도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안 검사는 계속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조직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허위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기대를 안 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이 서검사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고발 조치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수사를 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실형이 선고돼서 놀랬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말했습니다. 네. 어쨌든 서지현 검사가 뭐 성추행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을 폭로한 지 벌써 거의 1년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징역 2년이 지금 선고됐죠. 근데 안 전 검사장은 지금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성추행도 인사상 보복도 하지 않았다. 선고 결과가 뜻밖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부인을 한 거예요.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이유가 자신의 성추행에 대한 어떤 다른 일들이 벌어질까봐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통영지청으로 보낸 것이다라고 서지현 검사가 계속해서 주장했었고 이 부분을 지금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혀 뜻밖이다.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안태근 전 검사장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성추행 혐의는 사실 시효가 지나서 기소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네. 예.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만 기소가 됐는데 근데 여기에 성추행 관련된 얘기도 재판부가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래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통영지청은 통상 3, 4년차 검사가 좀 많이 가거든요. 네네. 근데 서지현 검사가 당시 12년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인사상 보복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추행 의혹을 덮기 위해서 자신을 자천시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성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가 안 됐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기소가 됐는데 이번에 실형이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법원은 말씀하신 대로 성추행도 인사상 보복도 전부 인정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게 검찰에서 사실은 징역 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징역 2년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재판부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건 굉장히 중하게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원래 구형대로 안 하고 약간 낮춰서 나오는 보통 그렇죠. 뭐 경향이 예를 들어서 있죠. 5년 구형하면 3년에 뭐 집행유예 뭐 이런 식으로 좀 낮춰서 나오게 되는데 똑같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그 법원이 피해자 입장에 서서 좀 많은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확인됐다고 했고 그다음 또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그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에 안 전 검사장의 상관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 조사를 막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된다. 이런 얘기를 밝히기도 네.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이름이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어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네. 예. 아무튼 서지영 검사 어제 뭐 저녁에도 많은 뉴스에 인터뷰도 하고 하던데 네. 예. 글쎄요.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우리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태근 전 검사장 법정 구속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오늘 또다시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위협적인 비행을 했습니다. 우리 쪽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낮게 날면서 우리 함정을 위협한 겁니다. 사실 이게 안 쓰이던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니까요. 이 뉴스가 굉장히 좀 저는 관심이 집중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일본 초계기가 제주도 남방 그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서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라는 게 어제 오후에 급하게 소식이 들어왔고 지난 20일에도 이 위협 비행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지금 세 번째 위협 비행을 한 거란 말이죠. 네, 사실 저희가 계속 일본 쪽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잖아요. 네. 근데 세 번째라는 거는 거의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어제 오후에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서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60에서 70m 낮은 고도로 거리상으로는 한 540m 정도 됐다고 해요. 네네.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지난번 독도 상공 때보다 더 낮은 고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위협 비행이 올해 들어 세 번째인데 그때 해군이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네. 20여 차례나 했는데요. 근데 초계기는 응답도 하지 않고 함정 주변을 훑어보듯 비행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때 승조원들이 너무 초계기 엔진 소음이 커서 얘기를 못할 정도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쨌든 한일 직통망으로 우리 해군 쪽이 자유권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력 항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일본 측에서는 오히려 우방국의 항공기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해군이 지금 현장에서 느꼈던 그 위협은 지금 고스란히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일본은 완벽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본이 부인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도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도발 행위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사실 도발 행위라는 표현을 일본한테 쓰는 거는 처음이죠. 없었죠. 네. 네. 그동안 사실 뭐 과거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뭐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DMZ 지역이나 뭐 접경 지역 아니면 그게 또 서해 뭐 오독 인근이라든지 이런 네. 곳에서 뭐 도발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지. 네, 일본을 상대로 이 명백한 도발 행위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진짜 처음이에요. 맞습니다. 경고 사격 가능성까지 어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일본 입장을 좀 정리하면 초계기 고도가 60에서 70m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근접 위협 비행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방위상이 먼저 브리핑을 했어요. 네. 종전대로 500m 이상 제대로 거리를 돋고 고도도 150m 정도 거리를 돋다. 적절한 비행 운용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비행기를 타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네, 약간 논란을 피해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스가 관방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상세히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일 관계 당국 간에 확실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론적인 말이지만 사실 소통을 누가 차단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게 결국은 상황을 제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 아니겠어요? 이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당신들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처음이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네. 뭐 지난 20일, 18일 계속해서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이 관련해서 뭐 계속 영상 보여주고 자기들도 뭔가 주장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협상이 불가하다는 막 최종 또 통보처럼 먼저 얘기를 또 했었죠.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네. 협상장에서.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일본 측이 우리 해군 추적 레이더 가동을 이번에 유도하기 위해서 뭐 고의로 도발적인 행동을 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 주목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레이더 공방으로 자기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계자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그 뭐랄까요 합리적인 어떤 추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그 우리 군이 이제 사격을 위한 레이더를 뭐 자기들 비행기로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네. 우리는 조난당했던 어선을 구하기 위해서 어선을 찾기 위해서 레이더를 펼쳤던 것인데 네. 그게 자신들의 위협을 느꼈다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가깝게 다시 나른 것이
그 사격을 위한 레이더가 자기들한테 다시 한번 찍히게라도 한다면 네. 그때 그 일을 또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벌인 것일 수도 있다라는 추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추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일본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일 간의 군사적 갈등을 부각시켜서 일단 지지율을 그러니까 아베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어떤 의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위대를 더 키우고 평화 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뭐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자신들의 그 지금 군대 없음을 네. 예, 이 자위대를 이제 군대로 만들겠다라는 그 속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군요. 네, 아베 총리도 지난달 위협 비행에서 일본 초계기를 자위대가 아니고 일본 해군이라고 지칭하기도 그렇겠죠. 했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런 해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마이니치 신문도 비슷하게 내놨습니다. 초계기 동영상 공개 당시에 아베 정권이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한국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놨고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아베 총리 지지율이 한 4%포인트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네.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개헌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많다, 짙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개헌이라는 건 뭐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숙명 같은 거고 본인의 어떤 최고의 어떤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 그 헌법 구조 보면 군대 보유 금지, 교정권 금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뭐 어떤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아베 총리가 자기가 들어서고 나서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는 했습니다. 네. 이때도 말이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걸 더 고쳐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게 아베 총리의 구상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일본의 시커먼 속내가 이렇게까지 읽히는데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얼마 전에 미국 가서 뭐 폼페이오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그 방미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이다. 뭔가 북미 정상회담에 좀 좋은 신호들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다낭이 될지 하노이가 될지 이런 그 장소 결정 얘기도 나오겠네요. 네, 날짜와 장소 또 나오면 또 많은 뉴스들에서 전해질 텐데 저희 고뉴부도 빠지지 않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선 기자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